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나 하실 때요, 부하 직원 훈계하려고 할 때 보십시오. 먼저 뭐든지 먼저 따져보셔도 되는데요. 한번 이것부터 따져볼게요. 지혜. 내가 지금 부하 직원을 훈계하려는 그 내용이 진짜 자명한가? 따져보셔야죠. 훈계하고 났더니 내 말이 틀린 거면 큰일 나잖아요. 내 말이 진짜 옳은가, 내 입장이 옳은가를 따져보신 뒤에요. 사랑. 상대방은 지금 심정은 뭘까? 뭐라고 변명할까?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는 있을까? 한번 따져보시고요. 정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상대방 입장에서 부당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여지는 없는가 한번 따져보시고요. 예절. 내용은 다 좋은데 표현 방식이 무례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한테 누가 100만 원 갖다 줘도요, 100만 원 주면 좋아해야 되죠. 에고 입장에선. 줄 때 이렇게 땅에 던져주면요, 말이라도 하나 서운하게 하고 주면 싫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100만 원 주면서 이거 가져 그러면요, 말이 짧네. 이게 다 알아요. 뭔가 나에 대해 배려가 없었다는 걸요, 본능으로 느껴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조금만 무례해도요,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해요. 그럼 상대방이 또 비판할 근거가 생겨요. 아니, 다 좋은데 무례해, 저 사람은. 요것도 또 가지고 비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막아보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만 고려하고 움직여주시면요, 내가 이렇게까지 상대방한테 맞춰야 돼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사회에서 갑이 된다는 건요, 요걸 무시할수록 갑이라고 그래요. 요거 지키면 을이고요, 요거 무시하면 갑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가 있어서 이 사회가 되게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이런 걸 안 하기 시작해요. 배려 안 합니다. 말을 좀 짧아져요. 무례하게 굴기 시작하고 내가 하는 말이 진리가 돼요. 자명한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다라고 나갑니다. 이번 대한항공권도 아시죠? 그래서 즉 매뉴얼대로 상대방이 했다고 대응한 게 화근이 됐다는 겁니다. 내 말이 법인데 그 갑한테 매뉴얼이 이런데요라고 얘기한 것만도 짜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진리인데 누가 법을 들고 오면 화날 수도 있잖아요. 내 말을 무시한 것 같고. 자,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면요, 이게 특이한 게 아니라요, 당연한 증세입니다. 이거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시면요, 당연한 병증이에요. 욕심만 강조하고 이 양심의 보편적 기준을 무시하면요, 이게 건강해지는 비결이고, 이걸 위배하면요, 마음의 병이 생겨요. 그러게 되면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나이 들면요, 황혼이혼도 당하고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가족한테도 무시당하는 게요, 가정에서 이걸 어겨가는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집에 가서요, 가족들 공감해 주셨나요?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했나요? 가족들 TV 볼 때 딱 가서 채널 뺏어서 딱 내가 원하는 걸 돌린다. 요 하나의 행위에서요, 가족들은 이 사람은 이걸 어기는 사람이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례하구나. 나에 대해 공감해 주지 않는구나. 자기만 진리라고 우기는구나. 부당한 피해를 주고도 미안해하지 않는구나. 요게 누적되면요, 가족도 나중에 의를 끊습니다. 안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걸려요. 그 사람한테 피해도 줬을 뿐더러 양심에도 만족을 안 준 거죠. 정의감까지 일으킨 거죠. 분노를 일으켰고요, 피해를 줬어요. 그럼 그 사람 여러분 만나고 싶겠습니까? 멀리하게 됩니다. 요걸 지금 미리 체크하시면요, 나이 드셔서도 가정에서 대우받으시려면 이거 지금 미리 지키셔야 돼요. 요거 어기고 이렇게 사람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를 거야 하지 마시고, 분명히 어딘가에서 여러분 지금 뒷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안 들려서 그렇지. 그래서 이걸 미리 점검해 보는 게 양심 리더가 되는 지름길이고, 저것만 잘 점검해도요, 양심 경영의 달인입니다. 미리 이걸 점검해 보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양의 최고 천자가 다음 천자한테 천자 자리 물려주면서 코치해 준 게, 욕심은 위태롭고 양심은 미약하니까 양심을 정밀히 꼼꼼히 따져보면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리더 될 수 있을 거야. 요게 이 말에 다 들어있거든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요 네 가지 항목을 꼭 따져보세요. 가운데 성실이라는 건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안에 양심은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에서. 뭘 보면 꼭 측은해하고 뭘 보면 꼭 분노합니다. 안 쉬죠. 그 양심이 안 쉬고 늘 반응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성실이라는 덕목을 배워야 돼요. 성실해야만 남한테 신뢰를 줍니다. 자, 보세요. 사랑은 인이고, 자, 이거 한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인이라는 건요, 사람, 남하고요, 나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한자에서는 두 이자로 돼 있죠. 위아래가 좀 다르죠. 위에가 짧고 밑에가 길잖아요. 예전 글자에는 원래 같아야 돼요.
이게 수학의 이코르 표시랑 같습니다. 남하고 나를 똑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건 남한테 안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주는 요게 이제 사랑입니다. 예. 정의는 반대로요. 이게 양은 착하다 선하다는 뜻에 다 쓰잖아요. 아름다울 비자나 착할 선자에 나자죠.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정의입니다. 즉 잘못된 것을요. 내 몸에 내 마음에서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게 정의고요. 남을 나처럼 여겨주는 게 사랑이에요. 자, 친구가 괴롭다. 나 오늘부터 금주를 선언했다. 근데 친구가 괴롭다고 술 한잔 하자고 한다. 같이 가서 마셔주는 건 사랑이고요.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면 정의입니다. 쉽게 구별하시라고. 즉 내가 어떤 정한 옳지 않은 것을 내가 안 하는 게 끊어내는 게 정의고요. 또 상대방을 배려해가지고 같이 공감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요 두 개가 균형을 맞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요 두 개가 하나만 지켜지면 안 돼요. 자, 자녀를 나처럼 생각한다. 자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다. 정의를 무시하고 이게 방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정의만 따지고 자꾸 엄하게만 잘못된 걸 지적만 하고 사랑은 배제했다. 그러면 아주 살벌해집니다. 잘못됩니다. 매정해지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지금 서울시에요. 인의예지가요. 다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정도전이 처음 나라를 세울 때, 우리나라 500년 그 조선 세울 때 정도전이 성리학, 인의예지의 근거를 두고 나라를 세워요. 나라 철학을 짭니다. 그때 이걸 이주장을 해요. 조선 경국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성계더러 이성계가 나라를 왕위를 잘 유지하는 법이 하나가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오로지 인, 백성을 나랑 똑같이 생각해서 백성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싫어하는 걸 하지 않으면 왕위가 보존될 거고, 저걸 어기면 백성들이 아무리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뒤집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압으로 이어져요. 하지만 우리 이성계는 안 그럴 것이다 하고 끝내는데 이게 은근히 경계시키는 거예요. 저게 조선왕조의 건국 철학입니다. 인이. 그래서 인을 구현하는 방법이 이제 펼치면 인의해지거든요. 사랑을 잘하려면요. 예절 있는 사랑이어야 되고 정의로운 사랑이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정도전이 이제 이름을 정할 때 동쪽에는 해 뜨는 쪽이니까 인, 사랑. 자, 저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거 여기 보이실까요? 칠판이? 우리나라 태극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극기를요, 이렇게 세워볼게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양이 발산하고 음은 쪼그라들어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대단한 겁니다. 동양에서 생각하는 우주가 돌아가는 공식을 그려놓은 거예요. 보세요. 태극기를 펼쳐놓으면 이게 됩니다. 봄, 여름 뜨거워졌다가 가을, 겨울 추워졌다가 봄, 여름 뜨거워졌다 가을, 겨울 추워졌다를 딱 말아놓으면 이 그림이 돼요. 보세요. 봄, 여름 뜨거워졌다가 가을, 겨울 추워졌다가 봄, 여름 무한하게 순환하죠. 태극기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걸 이렇게 나눠보면요. 크게 4개의 성격이 나뉘어요. 자, 보세요. 낮과 밤의 길이가 지금 그림이 잘못 그렸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요. 여기는요. 낮이 제일 길어요. 여기는 밤이 제일 길어요. 동지, 춘분, 하지, 추분이 됩니다. 그래서 추나추동으로 옛날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정하게 진행되는 걸 보고 이 법칙을 자연에서 배운 거예요. 자연의 법이 있다. 그 자연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발견한 자연법은 늘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에는 만물이 생겨나고 여름에는 만물이 자라고 가을에는 만물이 수확을 하고 쪼그라들고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씨앗만 딱 남아서 저장돼서 있다가 또 봄이 되면 그 씨앗이 다시 싹이 나더라. 이걸 배웠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걸 배워서 여기서 어떤 지혜를 얻었냐면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 토자리는 항상 안정되게 이게 돌아가게 해주던 어떤 기운이 있더라. 에너지가 있다. 이 5가지 에너지를 파악합니다. 질서를 파악하는데, 자, 보세요. 봄과 가을이 대비돼요. 막 태어날 때랑 열매 맺을 때가요. 봄과 가을이면 낮과 가을이가 똑같은 것 같지만 둘이 맛이 달라요. 따뜻해지는 쪽이고 이쪽은 추워져 가는 쪽이고 서늘함이고 따뜻함인데 따뜻함이 과해지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서늘함이 과해지면요. 아주 차가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행을 배당할 때 제일 치솟는 거는 불만한 게 없죠. 그래서 불을 여기다 배당합니다.
불은 아닌데 위로 불처럼 자라 올라가는 물건이 뭐가 있냐면 나무가 있어요. 따뜻하죠, 나무는. 그런데 고체인데 은근히 계속 자라요, 이놈은. 불은 기체라 아주 많이 타오르지만 이거는 은근히 타올라요. 이거 나무가 자라면 꼭 불 모양으로 타올라요. 그래서 목생화 오행에서 목이 이제 화로 발전한다 하는 겁니다. 또 재밌는 거는요, 서늘한 거는 쇠가 서늘하다는 거예요. 가을은 아주 차갑진 않고 서늘한 정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가 쪼그라들어서 만들어진 이 물건은 이상하게 정신을 쪼그라지게 하고 서늘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단속되게. 그래서 여름에 아주 발산됐던 정신이요, 가을이 되면 탁 쪼그라들면서 정신이 상쾌해집니다. 오히려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게, 여름엔 너무 정신이 더운데 너무 발산돼 가지고요, 뭐 책을 읽거나 뭘 하기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서늘한 기운을 만나야 오히려 정신이 상쾌해진다. 근데 살짝 쪼그라진 거고, 이거는 많이 쪼그라지면 차가운 물처럼, 북극의 물처럼 아주 차가워져서 이거는 여기에서는 아주 깊고 그 차가운 물을 상징합니다. 가운데는요, 신기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딱 합치면 흑토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예전에 없었으니까 이게 거기서 나온 건 아닌데, 외우기 좋게 흑토가 가운데 위치합니다. 그래서 흑이라는 물건은 이 모든 것의 중간에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힘을 갖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고 불타고 하는 거니까 땅이 토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에너지 서로 성격을 분석해 보면요, 겨울에는 씨앗만 있어요. 정보만. 이 겨울에 있는 씨앗이 언제 제일 다 드러납니까? 정반대에 있는 위치 때요. 여름에 씨앗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궁금하시면 여름에 보면 알아요. 자기 속을 다 보여요. 봄에는요, 잡초도 잘 자라요. 자라게 해줘요, 자연이. 만물이 잘 자라게 해줘요. 가을은요, 안 그래요. 알곡만 남기고 쭉정이는 쳐버려요, 하늘이. 그래서 지금 정의를 구현한다는 건요, 이쪽입니다. 잘못된 건 쳐버려요. 사랑을 표현한다는 건 이쪽입니다. 다 죄인도 이해해주고 또 살려주려고 해야 돼요. 한편으로는 또 잘못된 거는 쳐내야 돼요. 이 인간이 힘든 겁니다. 이 양심을 다 구현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랑해줘야 되고 잘못된 걸 바로잡아줘야 되고, 근데 잘못된 걸 바로잡아줄 때 너 죽어라 하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사는 방향으로서 잘못된 걸 바로잡아줘야 되고, 그런 데 있어서 판단이 정확해야 되고, 판단 그대로 밖으로 또 구현을 해야 되고, 아는 거를 실천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양심에다 대입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아까 이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봄은 해 뜨는 쪽이죠. 그 봄은 해가 이제 뜨는 쪽이 가깝겠죠. 해 지는 쪽은 가을에 가깝겠죠. 서늘하니까. 그래서 해 뜨는 동쪽에다가 흥인지문, 사랑을 일으켜라 하는 문을 만들어 놓고요. 해 지는 서쪽에다가는 정의를 돈독해라, 잘못된 걸 바로잡아라 하고 해놓고, 해가 제일 광명하게 뜨는 밝은 낮에 그 여름에 해당되는 남쪽에다가는 숭례문, 예절을 숭상해라 하고. 보세요. 속에 있는 걸 밖으로 다 표현하는 게 여름이라면 여름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자기 소리를 낼 때 뭐가 중요합니까? 하모니요. 예절, 조화가 필요해요. 남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 걸 다 표현해내는 게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예절은요, 사람을 억제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게 만들려고 나온 겁니다. 대신에 순서를 지키고 일정한 형식만 지켜주라는 거죠. 그러면 무례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서요,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절을 하거나 경례만 하면 돼요.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합니다. 요거 하나에. 그럼 상대방도 배려받은 기분이 들어요. 예절은 이러기 때문에 어느 문화나 인류가 있으면 예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표현해야 되는데 소통한 어떤 일정한 룰을 정해놓으면 편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편해지지 않고 불편해진다는 건요, 지금 뭔가 그 예절이 시대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는, 사람들 마음의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니까 그 시대에 맞게 양심에만 어긋나지 않으면요, 요 기준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또 얼마든지 예절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정도전이요, 흥인문, 숭례문, 돈이문 정한 다음에 북쪽에다가 지혜를 안 써버렸어요. 인해지면 지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쓰고 숙정문이라고 정해버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방된 데 있죠. 그래서 문도 닫아두고 안 썼어요. 북쪽 문이 열리면 북방에 한기가 들어와서 한양의 여인들이 음탕해진다는 이상한 논리를 대면서 문을 닫아놨어요. 그러니까 실제 안 쓰니까 어딜 썼냐면 지금 자하문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소문을 쓰고 북쪽의 대문을 안 썼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람 심리가 채우고 싶잖아요. 정도전이 왜 안 썼을까, 지혜를. 그래서 일설에 이제 루머가
조선의 왕들이 너무 지혜로워지면 안 되니까 이제 뭐 했다 막 이런 루머가 날 정도로 정도전이 신권을 강화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루머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안 썼어요. 그래서 지금 상명대 앞에 그 사대문도 아니고 사소문도 아닙니다. 그 한양성에 붙어 있는 어떤 성의 문을 낼 때 홍지문이라고 돼서 지금 상명대 앞에 가면 홍지문이 있습니다. 지혜를 넓히는 문, 지혜가 필요하니까요. 나중 얘기입니다. 그러다 아주 나중에 고종 때 조선 이제 망하기 전에 한 일이 인의예진이 있는데 신이 없다. 신은 뭘까요? 남을 믿을 신자인데 남을 잘 믿어서 신이 아니고요. 인의지가 늘 한결같이 돌아가니까 남들이 신뢰해 주니까 신입니다. 즉 신뢰를 준다는 뜻이에요. 경찰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된다 그러면요. 요 양심을 이제 여기에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양심을 인의지를 늘 지켜주는 거죠. 근데 한결같이 지킬 때는 이제 신뢰가 생기죠. 늘 그러겠구나라고 할 때 신뢰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양심을 지켜서 신뢰를 준다는 의미는요. 늘 그러니까 말한 걸 꼭 지키니까 남들이 믿어주는 거죠. 진짜 그렇다. 그러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도요. 남에게 신뢰를 주려면요. 늘 그래야 돼요. 어느 때 공감했다가 어느 때 공감 안 했다 이러면요. 신뢰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늘 그래야 자연에 맞는 거고 그럴 때는 신뢰가 생긴다 그래서 믿을 신자 신을 써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미는 사실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말한 건 꼭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이 성실함을 지금 어디다 했냐면은 고종 때 종각, 그땐 종각이었어요. 그냥 그 이름을 보신각이라고 고친 겁니다. 두루보자니까요. 어디든 다 신뢰를 주는 백성들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죠. 보신각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선 500년에 걸쳐서 서울 곳곳에 인의지 신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런 거 지금 자랑해야 된다는 건 저는 세계인들한테요. 서울에는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다 써 있다. 서울에는 양심의 기준들이 다 새겨져 있고 이대로만 하면 인간이 다른 인간한테 못쓸 짓 안 하고 다른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민족의 홍익인간 정신이다라고 얘기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인간을 이롭게 하려면요. 물질 주는 걸로 이롭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무슨 마음으로 줬는지도 중요하죠. 힘들 때 돈 주는 건 참 중요한데요. 돈 도와주는 거는 그 사람이 돈을 왜 도와줬을까요? 요 마음 때문에 도와줘야 아름다운 겁니다. 진짜 도움받았다고 느끼시. 그 사람이 여러분의 처지를 공감해주고 여러분한테 피해를 안 주고 싶어서 그게 옳은 것 같아서 무례하지 않은 방식으로 도움을 줬을 때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까지도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남을 이롭게 하려면 내가 양심을 지켜야만 남을 이롭게 하지 내가 내 욕심만 챙겨서는 절대로 남을 이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걸 명확히 아시면서 생각하시면 홍익인간하는 비법이 뭐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따져보고 사는 겁니다. 남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남한테 내가 부당한 피해 준 건 없나? 내가 혹시 무례하게 굴진 않았나? 내가 지금 선택하고 판단한 이게 진짜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짓인가라고 한번 따져보시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나와요. 그 문제만 고치시면 우리가 완벽하게 성인이 되자는 게 아니라 양심을 조금만 활용하셔도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관계를 잃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친구, 가족 다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요 인의지 어기는 사람 옆에는 못 붙어 삽니다. 원래. 그러니까 저걸 지킬수록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가 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남들도 진심으로 따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 리더들을 위한 책들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동양의 리더십의 극치는 이겁니다. 리더가 이걸 따르면 신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르게 돼 있다. 왜냐? 상대방 양심까지 만족을 해버리니까. 고도의 리더십이에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리더십은 상대방한테 이로운 걸 줘가지고 상대방이 날 따라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상대방도 이로운 거 좋아할 테니까. 이것도 일종의 역지사지긴 한데 돈만 줘서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요구까지 배려해줘야 따라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돈 주는데 말 짧게 하고 준다거나 무례한 방식으로 준다거나 야 와서 돈 가져가. 뭔가 배려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벽이 생기기 시작해요. 말할 때도 덕담 한마디 그래도 해주고 주는 거랑 그냥 도와주는 거랑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미묘한 걸 알고 경영할 줄 안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경영의 극치예요. 그래서 이 동양 경영학을 연구하다가 공자님도 이걸 연구한 겁니다. 양심을. 공자님이 연구한 게요. 당시 중국이 춘추 시대를 맞이해서 나라가 이제 난국이 된 거예요. 춘추 전국 시대 아시죠? 이 주나라가 무너질 때 단계적으로 무너진데 춘추 시대를 먼저 맞이합니다. 그때가 뭐냐면요. 제후들이 천자보다 더 힘이 세져요.
그런데 형식적으로라도 천자를 그래도 무시하지 않고 대우해 줄 때는 춘추시대라고 하고요. 전국시대는 누가 천자 먹느냐 하고 이제 싸우는 시대가 전국시대입니다. 중국이 점점 무너져가는 거예요. 기존 질서가. 그때 공자가 태어나서 중국이란 나라를 구해보려고 이게 연구한 겁니다. 그때 연구한 답이 뭐였냐면 너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자는 거를 사회 모든 영역에 다 그걸로 채우자는 거죠. 사랑과 정의로 사회 모든 영역을 다시 점검해보고 바로잡자는 거였습니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망했죠. 그래서 그 제자, 그 바로 제자는 아니지만 기승자 중에 맹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전국시대는 이제 대놓고 천자자리 놓고 정탈전이 벌어질 텐데 부국강병으로 각 제후들이 이제 자기 힘만 키워서 우리나라가 천하를 먹겠다고 싸울 텐데 그때도 맹자가 또 전국의 제후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면서 양심하는 사람이 천하를 먹을 거라고 그래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다니는데 결국 그게 또 안 받아들여지고 진시황이 결국 먹고 끝납니다. 이렇게 중국이 이제 망해가는데 또 새로운 역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꼭 이게 그때 그 당시에도 안 먹혔는데 지금 먹히겠냐가 아니라 그 난국에서도 찾아낸 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걸 연구하게 됐고 거기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걸 참고하면요. 지금 사회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 여기에 이제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에 찾아보면 있다는 거고 이게 서경의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욕심을 말해요. 욕심은 오직 위태롭고 진리를 우주 법을 따르는 그 마음 양심은 오직 미묘하다. 너무 미약하고 잘 알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양심의 정밀하고 한결같다면 반드시 중심을 잡고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글이 윤직궐중이라고요. 진실로 윤, 붙잡을 집, 그 궐 가운데 중 반드시 그 중심을 붙잡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여기 이제 서경의 리더가 될 거라는 결론입니다. 중심이라는 건요. 경영자의 입장을 말해요. 경영자 자리를 잘 유지할 수 있다. 그것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사랑, 정의, 예절, 지혜가 이게 프로그램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도 프로그램 돼 있어요. 뭔가 인간은요, 두 가지 마음이 다 프로그램 돼 있기 때문에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어떤 제안을 하는데요. 그 제안이 여러분한테 손해가 되는 거면 귀신같이 합니다. 이게 욕심이 있다는 증거고 또 하나가요. 양심이 있다는 증거가요. 그 제안이 다른 사람 누구한테 피해가 간다는 것도 귀신같이 합니다. 불편해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가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요. 많은 저항을 이겨내고 저지릅니다. 그렇죠?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쉽게 하는 애들은 이게 좀 멀리 간 친구들이죠. 이제 공감 능력을 무시한 세월이 오래됐다든가 선천적으로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건강한 인간이라면 우리가 꼭 성인, 군자가 되자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되자면 요즘 힐링이 유행이죠, 사회에. 근데 왜 힐링이 또 욕먹고 있나요? 이런 건강해지는 법은 안 가르쳐 주고요. 일시적인 진통제만 주거든요, 자꾸. 당장 마음 위로해 주는 말만 해주지 여러분 당장 위로가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 근원 처방을 해야 돼요. 이걸로 여러분 마음을 경영하면요. 병이 안 생깁니다, 앞으로. 나 우울해. 그래서 우울증 약을 자꾸 처방받고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경영하시면요. 우울함이 생길 리가 없겠죠. 자기가 자기 마음을 경영해 버립니다. 기쁨, 분노가 올라와도요. 이게 상대방한테는 어떨까? 이게 나한테도 손해가 아닐까? 자명할까? 피해 주지는 않는가 하고 잘 따져보시고 이게 진리에 기반한 건가? 이게 우리가 우울해하고 걱정할 때 보면요. 오지 않을 걸 가지고 걱정 많이 합니다. 그걸 한번 따져보시면 그게 진짜 자명한 소린가? 내가 걱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 물건인가부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인가?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 자명한가 한번 따져보시고요. 이 일에 관계된 상대방들의 입장은 다 어떨까라고 한번 따져보실 수 있는 여유가 되면요. 자기 마음의 분노나 스트레스, 우울함을요. 스스로 극복할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해 내려놔. 뭔가 나라가 잘못돼서 분노하고 이 사회가요. 법과 제도가 무너져서 분노하는 사람한테 그런 걸로 걱정해 내려놔. 그럼 당장은 편해져요. 그거 걱정을 안 하면. 그런데요. 양심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적 분노가 아니었거든요. 양심에서 올라오는 걱정과 분노였죠. 그거는요. 해결을 해야 끝나지 누른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지극히 개인적인 망상으로 일어난 분노라면 무시하는 게 답인데 정당한 분노는요. 풀어야 끝나지
범죄를 누가 저질렀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정당하게 분노했다면 범인 잡고 처벌을 해야 끝나지. 그게 우리가 그걸 그냥 잊어버린다고 끝나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힐링이 돼야 진짜 힐링이 되는데 일시적인 이안으로 힐링을 얘기하고 다니니까 처음엔 그걸 듣고 이안이 됐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저도 지금 출판사 사장인데 출판계에서도 올해 힐링은 끝났고 성찰에 대한 책이 유행할 거다고 예측하는 이유가요. 일시적인 이안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는 걸 사람들이 찾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힐링이거든요. 힐링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이죠. 최근에 TV 보니까 이게 나와요. 서울대 교수님이 나오셔서 디스크 있는 분이 이제 허리 이렇게 하고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 허리에 좋다고 하는 운동이 오히려 디스크를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슴을 딱 이제 팔을 뒤로 해서 가슴을 이렇게 제대로 세우고 이 척추를 제대로 세우고 배에 살짝 헛기침할 때 정도 힘을 주고 있으면 오히려 배에 있는 천연 자연 복대가 강화돼서 디스크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과도하게 움직이는 뭐 잇몸 일으키라든가 뭔가를 해버리면 당장은 그 근육을 풀어주니까 시원한데 20분 정도는 시원한데 20분 후에는 악화된다는 거예요. 디스크가 오히려 더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설픈 힐링이라는 거는 잠깐은 위로를 해주는데 지나고 나면 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에 분노할 때 주로 우리는 이 의뢰 입장이다 보니까 갑질을 당하면 분노하죠. 뭔가 즉 내가 한거할 수 없는 힘에 뭔가 우리가 그 어떤 착취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만은 어설픈 힐링은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건 너 왜 분노를 안고 있어? 분노 내려놔. 분노를 쥐고 있는 건 너 탓이야. 왜 갑한테 휘둘려? 말은 참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그럼 잠깐은 편해져요. 그래, 왜 내가 그 갑 때문에 내 마음을 이렇게 속 끓이고 했을까 하고 내려놓고 나면 편해지고 나는데요. 그러면 이게 끝날 일인가요? 그 갑질이 끝났나요? 상대방이? 안 할 건가요? 앞으로? 또 하겠죠.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갑을 향해서 내야 할 분노를요. 자기를 향해서 내. 왜 난 이런 거를 못 내려놓을까 하고 의리 스스로 자책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이게 건강하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구조로 갑니다. 이제 갑에 대해서 분노하면 내가 못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힐링이 이루어지면요. 큰일 납니다. 정당한 건 정당하게 우리가 바로잡았을 때 끝난다는 겁니다. 바로잡지 않고는 안 끝나는 문제가 있어요. 몸도요. 여러분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진통제만으로 일시적인 힐링이라는 게 진통제만으로 이거를 치료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가서 병 근원을 캐야겠죠. 마찬가지로 치유를 하면 깨끗이 끝나는데 시정을 하면 깨끗이 끝나는데 시정을 하지 않고 자꾸 서로 위안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저는 이걸 누가 정할 거냐? 양심이 정하게 하자는 겁니다. 양심이 이 기준에 맞춰서 합당한 거라면요. 그거는 바로 잡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한테 일어난 분노를 할지라도요. 왜 가족한테 화를 내려놔라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가족이 여기서 뭘 어겼고 그걸 극복하려면은 그 가족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분명히 나와야 됩니다. 가정폭력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 좀 참아하다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분명히 그 가족 중에 일부가 이거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요. 분명히 살인도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즘 뭐 가족들 동반 자살한다고 자꾸 나오지만 말이 동반 자살이지 자녀를 살해한 뒤에 자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애매하게 덮어주고 이렇게 넘어갈 수만은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양심이 아니고 얘기하다 보면 그냥 개인적인 비난으로 흘러버려요. 공정한 비판이 아니라 개인적인 비난이나 뭔가 왜곡된 비판들,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위한 비판들로 이어지는 게요. 요 기준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글 하나 올릴 때도요. 저거 기준 맞춰서 올려야 돼요. 연예인이 제일 씹기 좋죠. 연예인이 뭐 하나 했다 하면은 바로 가서 이제 나는 정의롭다는 확신 속에서 답니다. 악플을. 그런데 내가 저 연예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입장이 달라지고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는 지금 확인된 증명 가능한 증거가 있는 공정한 정보냐 하면 또 한번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런 악플 달렸을 때 기분 좋을까 생각해 보시면 또 달라져요. 나의 이 글은 내용은 정당하더라도 무례하진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또 달라집니다.
저 양심의 기준을 통과한 뒤에 달리는 글은요, 이미 순화돼 있고 법에 맞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자기 안에 있는 법의 그 도구를 가지고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는 존재가 되자는 게 양심 그 리더십의 핵심이고, 여러분이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몇 개 안 되죠. 양심이 한 50가지 기준이 되면 이제 어려우실 텐데 4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걸 외우시기 쉽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기준만 머릿속에 들어가시면 좋겠고, 실제로요, 초등학교에서 아까 그 양심 노트를 가지고요, 제가 양심 노트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저것만 체크하게 해놓는 거예요. 어땠는가? 상대방 입장 어떤가? 이게 부당하진 않았는가? 무례하진 않았는가? 나의 선택과 판단은 자명한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부하 직원한테 훈계를 하면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고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초등학생한테 한번 적용 가능한가 해서 지금 시도를 해봤는데, 초등학교 교사 한 분이 이거를 초등학생 자기 반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어린이용 양심 일기를 또 만들었어요. 어린이는 뭐 일기라고 하면 더 이렇게 친근하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어린이용 양심 일기와 성인용 양심 노트를 개발해서요, 지금 뭐 책으로도 판매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사실 게 아니고 네이버 홍익학당에 가시면요, 무료로 그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필요하실 때 다운받아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되게 좀 심각한 고민이 되는 거 있으면 한번 체크하시는 중에 여러분 양심한테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고 나면요, 상황이 자명해집니다. 그걸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생한테 그 양심 일기를 쓰게 했더니 40일 정도 쓰게 했더니요, 어느 친구 하나가 왕따가 있는데 제 옆에서 밥 먹어야지 하고 왕따 옆에서 밥 먹는 친구가 나오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 절대 할 수 없는 거 와 시끄럽게 떠드는데 밥 먹는데 친구들 생각해서 조용히 해야지 해서 절대 반응 안 한답니다. 원래 애들 뇌가요, 거기에 조금 더 반응을 안 해요, 그런 말에. 그런데 노트를 일기를 40일 쓰게 하고 애들아 친구들 입장 생각해서 좀 조용히 하자 그러면 조용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기적을 봤다고 얘기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요, 언어 능력이 다 있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이 대화 안 해주고 그 대화하는 능력을 개발시켜주지 않으면 말이 더디겠죠. 마찬가지로 양심 감각은 다 있는데요, 그걸 적절히 자극을 안 해주면요, 퇴화돼 버려요. 개발이 안 돼요. 이 주입식 교육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안에 이 감각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한번 자극해 줘 보세요. 그럼 개발이 돼요. 예, 어떻게 자극했느냐? 그 아이들한테 친구들이랑 싸운 일 한번 써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물어봐요. 너 심정은 어땠어? 쓰라고 해요. 직접 쓰라고 해요. 말로라도 해야 돼요. 친구 심정은 어땠을까? 쓰라고 해요. 그러면요, 친구 심정을 쓰면서 자기가 잠깐 친구가 돼봐요. 그래서 써보면요,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친구 심정이 확 와닿아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 다음 두 번째로 정의. 너 친구한테 피해준 거 뭐야? 그 친구가 너한테 피해준 거 뭐야? 쓰게 해봤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씁니다. 그럼 자기 것도 냉정히 써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자기 거 그러면 감출 것 같잖아요. 자기 것도 써요. 나도 그 친구한테 뭐를 줬습니다. 그 친구는 나한테 무슨 피해를 줬습니다. 써요. 세 번째로요, 그래서 그 예절이란 걸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위하는 마음이 있었니? 상대방이 너한테? 없었던 것 같아요. 너는 있었니? 나도 뭐 없었어요. 솔직하게 씁니다. 마지막 지혜에서 어른들 용어는 당신의 선택과 판단은 자명했는가라고 묻지만 아이들은 이것보다 이걸 물었어요. 누가 더 잘못했으며 그 이유는 뭡니까? 라고 쓰게 했더니요, 3-3 이런 것도 있었어요. 유치원생 답변이 3-3. 왜 3-3이냐? 3대3으로 둘 다 똑같이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판결까지 자기가 해요. 아니면 내가 더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이유 말을 했기 때문에요. 이유에 다 이제 근거가 있으니까. 친구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어때서요? 그 다음에 각오를 쓰게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 한 장 쓰고 나면요, 애들 생각이 달라져요. 머리가 더 좋아집니다. 왜냐면요, 같은 머리라도, 같은 IQ라도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하고 생각이 방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생각을 자명하게 빨리 정리하게 도와주기 때문에요, 공부도 더 잘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친구들이. 이거 아주 놀라운 실험인데요. 여러분 혹시 자녀 교육할 때도 꼭 참고하시면, 이게 원리가 이겁니다. 원리가요, 상대방 안에는 이미 양심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고 접근하시는 거랑
그 아이들 보시면 아이들 놀랍지 않나요? 아이들 언어 배울 때 언어 배우는 거 보면 놀랍지 않나요? 언어 능력을 타고나요, 얘들은. 조금만 자극을 주면요. TV건 뭐건 들리면 다 따라해버립니다. 나중에 이게 가르친 적이 없는 말을 해요,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응용까지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양심도 타고나요. 그래서 자극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난번 그 노스페이스 잠바 막 훔치는 사건이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붙잡아 놓고 노예 도덕을 가르치면 안 돼요. 너 앞으로 절대 친구 잠바 훔치지 마.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친구 신발을 훔쳐오겠죠. 잠바는 안 되는구나. 그럼 신발, 다른 걸 훔치겠죠. 왜냐, 이 아이의 지금 도덕적 감각이 개발된 건 아니에요. 엄마한테 이걸 가져갔다가는 욕먹는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과 벌로만 통제하려고 하면 이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할 수는 없어요. 상과 벌로 통제하는 거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것만으로 만족해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근원 처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겁니다. 친구 잠바를 입고 온 자녀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너 그걸 뺏긴 친구 심정을 한번 써보라든가 말로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웬만한 친구들은 눈이 좀 흔들릴 겁니다. 뭐 자기가 당당하다고 해도 눈이 흔들릴 겁니다. 그것만 해도 좋아요. 눈이 약간 흔들리기만 해도요, 속으로는 지금 자극을 한번 받은 거거든요. 자극을 계속 해주라는 거예요. 자극을. 상대방 안에 있는 양심 감각한테 계속 자극을 해주면요, 자꾸 거기에 저항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잘합니다. 상대방 친구 심정 생각해봤니? 너가 친구라면 무엇을 너가 너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무엇을 부당하다고 생각하겠니? 한번 써보라고 해보세요. 무엇을 무례했다고 느끼겠니? 써보라고 하세요. 너 판단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니?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세요. 그럼 이 얘기를요, 그걸 이제 꼭 원하는 답을 강요하지 마시고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시면요, 이게 지금 그게요, 아주 박혀가지고요, 나이 들어도 지금 떠오를 거 아닙니까? 뭐 물건 하나 남의 거 집으려고 하다가도 상대방 심정은 무례하진 않은가? 부당하진 않은가? 자명한가? 요 말들이요, 늘 마음속에서 돌아가 주기만 하면요, 크게 잘못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와서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모르겠고 당신 강의에서 당신이 자꾸 자명한가를 물어봐가지고 앞으로 큰 죄를 못 짓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 일만 하면 이게 떠오른대요. 제가 한 말이 자명합니까? 자명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회가요, 성숙한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못 사는 게 아니고요, 뭐 다른 게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머리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인들 지금 IQ 세계적으로 좋은 나라인데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건요, 요 문화 수준이 떨어져서인데, 문화의 핵이 이겁니다. 요거 잘 안 지켜서 그래요. 아무래도 선진국 가면 이거 더 지켜요. 뭐라고 해도요, 선진국 가면요, 인의의지를 더 배려합니다. 후진국 가면 배려 더 안 해요. 남의 돈 떼어먹고도 좀 미안한 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나라 보고 저거 후진이라고 놀리는데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 보면 또 똑같을 수 있거든요. 저 나라는 저런 짓이 막 일어난데 갔다가는 막 뒤통수 맞고도 치고도 미안해하지 않는데 맞는 사람을 오히려 병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여러분 주위에서 듣지 않습니까? 문화 수준이 떨어져서 우리가 선진국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 운동을 좀 하자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 4가지 점검해 보는 것만 생활하면요,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다 풀 수 있다는 게 인문 고전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노맹자의 결론이 그겁니다. 양심이 답이더라. 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맹자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인문 고전 중에 맹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맹자가 이 말을 해요. 사람에게는 남에게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있다. 남을 보면요, 터져 나오는 걸 내가 못 감추는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걸 볼 때 놀라고 측은해 하는데, 이거 2300~400년 전에 쓰여진 글입니다. 그것은 부모랑 친분을 갖고 교분을 새로 맺고 싶어서도 아니고, 내가 당신 아이 우물에 빠지는 거 구해줬어 하는 소리 듣고 싶어서도 아니고, 동네나 친구에게 명성을 얻고 싶어서도 아니고, 잔인하다는 소문 듣고 싫어서도 아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는 측은해하고 놀랜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볼 때 측은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수호, 사양, 시비지심도 마찬가지다. 이 자세한 얘기는 안 해서 아까 제가 해드린 거예요. 현대에서 다 조사해보고 분석해봤더니 다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맹자 말처럼. 자,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니 남을 측은해한다는 거는 사랑의 싹이요, 사랑의 프로그램이 작동한 거고, 잘못된 걸 보고 부끄럽고 미워한다는 건 우리 안에 정의감이 있다는 그 싹이요,
사양지심, 남한테 양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우리 안에 예전의 프로그램, 예전의 감각이 있다는 증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좋아한다는 건 우리 안에 지혜로워야 한다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거다. 그거의 증거다. 그래서요, 아이가 태어나면 사지, 팔다리 제대로 있나 먼저 보시죠. 혹시 장애 아닌가? 몸뚱이만 보지 마시고요. 사람이 사단 있다는 건 팔다리 사지 있는 거랑 같다는 얘기는요. 아이 기를 때 팔다리 멀쩡할 것만 바라지 마시고 양심 감각이 멀쩡한 걸 보셔야 돼요. 그게 인성교육의 핵심이다. 인성교육은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과 끝없이 이 사단이란 주제로 대화해 보세요. 자극을 줘보세요. 무조건 올바르게 크게 돼 있습니다. 요즘 유치원 때부터 해야 돼요. 실제로 유치원생들한테 저희가 이런 얘기를 나눠보면요. 애들이요, 놀라운 감각을 갖고 있어요. 성인 수준의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뇌가 아직 여물지 않아서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얘기해보면요. 다 알아들어요. 너 친구 심정 어떻게 했어? 다 뭐라고 합니다. 어린 아이 하나가요. 아주 그냥 그 동생이랑 싸우고 동생을 미워하고 하는데 물어봤어요. 아주 그냥 동생을 그냥 저주하듯이 미워하기만 하니까 그런데 한번 이게 진짜 먹힐까 했는데 물어봤어요. 동생이 왜 그러는 것 같아 너한테? 내가 장난감을 못 만지게 해서 서운해서 그런 것 같아요. 걔 마음은 슬픈 것 같아요. 이 말이 갑자기 나와요. 막 저주하던 아이한테도요. 심정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요. 갑자기 인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 심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버려요. 그걸 한번 생각하고 나면 예전처럼 못합니다. 이게 있다는 걸 아시고 한번 자극해주는 그런 이 교육법을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 인성도 닦으실 수 있고 자녀분 인성도 닦을 수 있고 잘못된 범죄자들도요. 이렇게 자극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될 처벌은 다 하면서 그 안에서 이 인성교육이라는 건요. 범죄자를 바로잡는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사회에서 가장 양심 없는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워주는 게 아주 이건 처벌의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교화라는 거는 이걸 같이 이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양심이 나한테 있는 게 아주 작은 씨알 같은데요. 확충하고 채워주기만 하면은 불이 처음에는 미약한데 활활 타오르는 거나 샘이 처음엔 작게 솟아나는데 나중에 큰 강이나 바다가 되는 것처럼 원래 있는 양심 감각을 채워주기만 하면 자꾸 지지해주고 확충해주기만 하면 사회도 보존할 수 있다는 건요. 천자노릇도 할 수 있다는 거는 전 인민의 백성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걸 채워주지 못하면 부모도 못 모실 거다. 이게 2300~400년 전에 나온 글인데 맞죠? 여러분 자녀한테요. 너는 성공만 하면 돼. 친구들 짓밟고라도 올라가라고 해서 욕심만 강조해서 키우면요. 그 아이는 뭐만 배양되냐면요. 이익은 취하고 해로운 건 멀리하라는 것만 배우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자라서 부모님을 딱 돌아봤을 때 부모님이 해가 되는 순간 부모님을 버리겠죠. 평생 교육받은 게 그거니까. 부모님이 유산이라도 갖고 있으면 모시겠지만 유산 먼저 받고 나면 딱 끝나는 거죠. 필리핀 가자고 해서 놓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맹자의 이 말이요. 무서운 얘기고 인간은 편치 않는 그 어떤 본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으로서 편치 않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양심을 배양하는 법만 잘 공부하시면 좋겠고 자 하나만 더 소개해주고 끝내겠습니다. 자, 양심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순수해지고 초기화되기만 하면요.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명상법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몰입법. 요 몰입법을 알고 양심 분석을 하면 탁월합니다. 안 그러고 양심 분석을 하면요. 하면서 합리화를 해요. 오늘 가족이랑 싸웠어요. 앉아서 이제 명상을 안 하고 바로 양심 분석을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내 가족의 마음은 어떨까? 왜 나만 가족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떠올라요.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만 나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거 없을까? 왜 내 입장을 생각 안 해주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요. 엉뚱한 답이 나오니까 여러분 마음을 초기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아주 쉬워요. 절 보세요. 저한테 집중해 주세요. 아주 쉽습니다. 제가 동서양 명상법을 다 연구했고요. 제가 낸 책도 많아요. 선문답에 대한 책이나 각종 명상법에 대한 책도 냈는데 누가 저더러 그 핵심만 하나 가르쳐달라면 딱 저는 이것만 가르쳐드릴 겁니다. 뇌를요 리셋시켜버리는 거예요. 초기화시키는 게 명상의 핵심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름만 잠시 잊으시면 돼요. 한 1분에서 5분 정도만 잊고 계시면요. 여러분 뇌는 완전히 초기화됩니다. 아주 건강해지시고요. 뇌가 활성화되고 호르몬은요. 세로토닌이라는 아주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자, 저 보시고요. 제가 이름 여쭤볼 테니까 모른다고 해보세요. 딱 잡아떼 보세요.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모르시죠?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모르시죠? 자, 저 보시고 눈빛 보면 제가 압니다. 모르시는지. 자, 이름 모른다고 전제해 보세요. 지금 성함 모르십니다. 이름 모르세요? 여기 어딘지 모릅니다. 내 이름도 몰라요. 내 이름도 모르는데 진급 걱정이 되세요? 돈 걱정이 되세요? 돈 걱정이? 이름도 모르시는데요? 처자식 몰라요. 지금 내 이름도 모르는데요. 잠시 한번 다 놔보세요. 내려놓으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요.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드려야 돼요. 이름만 모르시면 돼요. 모든 건 내 이름, 내가 누구라는 거에서 다 시작됩니다. 내가 아무개 누구라는 것만 잠시 잊고 편하게 쉬어보세요. 자연이 돼보세요. 지금 자연에 있는 돌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산에 있는 숲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라고. 존재하시기만 하면 돼요. 나는 존재하는데 내가 아무개 누구라는 건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간단하게 주문처럼 이 말을 쓰세요. 몰라라고 하세요. 몰라. 몰라. 돈 벌어 와야지 몰라. 진급해야지 몰라. 자식 걱정 몰라. 몰라만 하고 잠깐 한 5분 정도만 계시면요. 진짜 여기 어딘지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대요. 사람 뇌는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진짜로 모르실 때 여러분 뇌는 건강해지고요. 스스로 치유력이 확장되고 활성화됩니다. 머리가 더 좋아져요.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하시다가 힘들어질 때는요. 안 쉬고 계속 굴려서 그래요. 진짜 쉰다는 게 뭐냐면요. 푹 주무시는 것도 쉬는 건데 이렇게 깨어있을 때 쉬는 방법은요. 생각을 내려놔 버리면 쉽니다. 긍정적 멍 때리기예요. 멍 때려보세요. 부정적 멍 때리기는요. 눈이 풀려가지고 멍 때리는 건 뇌에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름 몰라 하시면요. 눈이 더 빛나게 됩니다. 사물이 더 밝아져요. 뇌가 건강해지니까 눈이 더 시원해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몰라. 이름 모르시죠? 이름 모르시죠? 이름 모르시죠? 내 이름도 모르는데 지금 분노가 있습니까? 내 이름도 모르는데 뭐 부족한 게 있나요? 좀 쉬어보세요. 이거 심심할 때 눈 감고 해보세요. 지금 한번 눈 좀 감아보세요. 자,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눈 감아보세요. 자, 모릅니다. 내 이름 몰라요. 존재만 합니다. 부족한 거 없어요. 아주 힘드실 때 이걸 써보세요. 부족한 거 없어요. 편안합니다. 괜찮다라고도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몰라? 괜찮아. 걱정 없습니다. 처자식 몰라요. 돈 걱정 몰라요. 존재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렇게 잠깐 쉬시고 나면요. 진짜 모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쉬고 나면요. 뇌가 더 활성화되고요. 감정적 앙금이 잘못 쓸데없는 기억들이 한번 지워지기 때문에요. 더 공정해지고 냉정해지고 차분해지고 뇌는 더 활성화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리고 기분은 더 좋아져요. 그 상태에서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요. 한번 리셋시킨 거랑 똑같아요. 그 상태에서 이니에지를 분석해 보면요.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하고 분석하는 게 좋은가? 감정적 앙금이 사라질 정도예요. 자, 여러분 가족이건 친구건 동료건 직장 문제건 나라 문제건 간에 여러분 열받게 했죠. 여러분 감정이 이미 흔들리고 있죠. 그 상태에서는 이니에지 분석이 쉽게 자명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1분에서 5분 정도만 이렇게 쉬신 다음에 감정적 앙금이 좀 가라앉아서 내가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되실 때 상대방 심정은 어떨까? 상대방은 부당하다고 느낄 부분이 없었나?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무례한 건 없나? 내 판단과 내가 선택한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들은 자명한가라고 물어봤을 때요. 증거가 있었나라고 물어봤을 때 훨씬 자명한 답이 나옵니다. 저는 이 명상을 활용해서 심신을 편안하게 하면서 세로토닌이 나오게 행복하게 하면서 이런 분석까지 하신다면 여러분 정신 건강은요. 평생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해지지 않는 그런 일시적인 건강이나 힐링은요. 다시 여러분을 또 어둡게 만들고 다시 더 아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